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와인잔을 들고 유정과 마주한 건 내가 아닌 성진의 초대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요즘 유정이도 사람 좀 만나야지라고 말했을 땐 그래요. 단순한 술자리에 아내를 끼운 정도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한 테이블 끝에서 잔을 기울이며 웃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니, 분명 웃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다른 결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빠, 아직도 와인 따를 줄은 모르시네요. 유정의 말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들렸어요. 똑같은 농담인데 예전 같으면 성진 앞에서 저런 말 안 했을 텐데 말이죠. 나는 웃으며 병을 들어 잔에 와인을 채웠지만 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정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녀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녀와의 거리, 와인 한 잔이 전부였던 거예요. 요즘도 혼자예요. 민석 씨. 그녀가 물었을 땐 그냥 건네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응, 뭐 아직은.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내 마음도 아주 짧게 미끄러지듯 기울었지요. 유정은 잔을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는 참 무너질 만큼 투명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뜨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생각 없어요? 유정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들었고 나는 잠시 잊고 있던 식욕까지 사라졌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묻는 거 너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그 대답에 담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성진이 잠시 화장실로 간 사이 이 조용한 공기에서 우리 둘만 남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잔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아서 더 이상했을 정도였어요. 그럼 민석 씨는 나 같은 여자는 어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요즘은 누가 봐주는 것도 없고 괜히 웃음이 말라서요. 유정아, 이런 얘기 성진 앞에서 들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정과 나는 와인 한 잔의 거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를 천천히 당기는 사람 같았고 나는 망설이면서도 그 감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단순한 분위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건 그냥 위험이었거든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시작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성진이 돌아오자 유정은 금세 잔을 들며 말했다지요. 오빠가 따라준 와인 나쁘지 않네요.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지만 성진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아주 작은 위선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인 한 잔의 거리에서 멈춰버린 그 밤 이후 성진이 먼저 약속을 잡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정이 요즘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둘이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가벼웠지만 그 안엔 뭔가 떠넘기듯 내미는 이상한 무게가 있었어요. 결국 나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다시 셋이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유정은 성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밝은 회색 셔츠를 무심하게 걸친 채 테이블에 팔을 기대고 있었고 나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보다 눈이 먼저 식어 있더라고요. 또 늦으셨어요? 나는 인사는 타박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 눈빛은 참 이상하잖아요. 성진은 금방 온대. 전화했는데 친구 만나고 오느라 좀 늦는데요. 그럼 우리 둘만? 네, 오랜만이네요. 둘이 이렇게 있는 거. 유정은 잔을 채우며 천천히 말을 잇더군요. 예전엔 자주 봤잖아요. 민석 씨 혼자 사는 집에서 성진이랑 셋이 밤새 게임하던 그 시절.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의 순간 그녀가 와인잔을 내려놓는 손등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게 보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녀가 꺼내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땐 유정이 내가 우리한테 도시락도 싸주고 했었지. 그러게요. 그땐 뭐든 간에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없어. 글쎄요.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시선을 내려 깔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 속에 무너진 숨소리가 깃들어 있었어요. 나는 괜히 컵받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지요. 그러고 보면 그날 성진이 꽤 오래 안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둘이 웃는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 그 사이 유정은 와인을 2잔 더 비웠습니다. 그녀가 자꾸 내 눈을 보던 그때 나는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절대 먼저 다가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몸이 미세하게 기울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민석 씨는 요즘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을 조금 늦게 꺼냈지요. 솔직히 가끔 그래. 혼자 있다 보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근데 난 누가 있어도 외로워지더라고요. 성진이랑 있어도? 응. 그런 날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녀는 그 말을 하곤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유정은 친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를 잃어버린 누군가였고 내가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이미 선을 넘으려는 쪽은 그녀였던 것 같았어요. 나는 도망치듯 자리에 등을 붙였고 그녀는 다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이지 기억에 남을 만한 종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에게서 전화가 온 건 내가 집 앞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지금 어디예요? 라고 물었고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퇴근길이었고 피곤했고 아무 약속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느리게 흔들렸고 술에 취한 사람 특유의 묘한 리듬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떠있지 않으면서도 나를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집 앞인데 왜? 라고 답했던 거예요. 술 마셨어요. 집 가기 싫은데 민석 씨 시간 돼요? 그 말이 너무 고닫고 나는 대답을 빠르게 할 수가 없었지요. 유정아, 성진이랑 싸웠어. 아니요. 그냥 조용한데 가고 싶어서요. 민석 씨는 괜찮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거 싫거든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나도 이건 거절해야 마땅하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시내 근처 모텔 밀집 지역, 그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골목 끝 모텔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고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 안에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입술은 벌써 와인색으로 번져 있었어요. 취한 얼굴이 아니라 무너진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온 그녀는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현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유정이 걸음을 멈췄고 나는 옆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 돌아갈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이젠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은 마치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을 넘었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벽 쪽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었습니다. 나는 물 한 병을 꺼내 그녀 앞에 두었고 잠깐이라도 이 긴장된 침묵을 깰 수 있길 바랐지요. 하지만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앉아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에 빠져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그날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후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난 민석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요. 그런 거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진 않아.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는 아니잖아. 그럼 왜 있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고 그 순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먼저 닿았고 내 볼을 짚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떨림이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우리의 입술은 더 말이 필요 없는 타이밍에 맞닿았던 겁니다. 첫 키스는 조용했습니다. 입술이 겹쳐지면서 나는 그녀의 체온이 너무 뜨겁다는 걸 알았고 그 열기 속에 이성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옷은 나중에 벗겨졌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다가 손을 멈췄고 유정은 가만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손으로 옷을 당기듯 내렸지요. 그러니까 키스가 먼저였고 옷은 늦게 따라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한없이 어두워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유정은 잠시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알아차린 일이지만 그녀는 내내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이 아니라 허무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이게 파국의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죄 속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그날 밤만큼은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 시작했지요. 아침은 아무렇지 않게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유정이 제 옆에 없었고 테이블 위엔 아무런 메모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지요. 그녀는 먼저 나간 겁니다. 전날 밤 함께 무너졌던 그 방에 저만 남겨진 채로요. 그래서인지 나는 괜히 이불을 다시 덮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몸은 더웠는데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차갑더라고요. 유정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참 바보 같은 고민이었지요. 보내면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잘 들어갔어. 같은 평범한 말은 너무 가볍고 괜찮아 라고 쓰면 내가 더 미안해 보이잖아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은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만지지 못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저녁 시간 어때?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뭐 괜찮지. 왜? 유정이가 바람 좀 쐬자고 하더라고. 셋이 밥이나 먹자. 그날처럼 그 말이 왜 그렇게 끈적하게 들렸을까요? 나는 순간 입안이 마르고 말끝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 시간 맞춰볼게.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더니 내 표정이 정말 볼품없더라고요. 마치 들켜버린 도둑처럼요. 그런데 정작가 혼란스러운 건 그날 저녁 유정을 다시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입고 미소를 띤 채 나를 맞았지요. 민석 씨,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고 나는 웃는 얼굴 뒤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유정이 너야말로 컨디션 괜찮아 보여.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식사는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성진은 농담도 했고 유정은 웃기도 했고 나도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음식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물잔을 들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유정이 웃을 때 그 표정을 나는 분명 어젯밤에도 봤지요. 그 웃음은 침대 위에선 다르게 떨렸고 지금은 너무나 차분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날 내가 먹은 건 음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식당을 나서며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가요, 민석 씨. 그 짧은 인사가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겠다는 선 그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다시 그 선을 넘고 싶다는 욕망에 휘말리고 있었지요. 그래요. 정말 바보 같게도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더 깊이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우산 없이 내디딘 신발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에 철퍼덕 소리를 내며 닿았고, 나는 카페 유리창 안쪽에서 무심히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다가오는 실루엣 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실루엣은 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코트에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드러낸 채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고,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마주보다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분명 나는 집에 가던 길이었고, 그녀는 갑자기 등장한 건데 아무렇지 않게 둘은 그렇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여기서 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셔츠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너야말로 우산도 없이 왜 이래? 성진이 2차 간대요. 난 그냥 걷고 싶었어요. 그녀는 나를 지나쳐 비탈진 골목 계단 아래로 걸어갔고, 나는 망설이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마치 그게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장면처럼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비는 더 굵어졌고, 계단 아래에는 작은 대피소처럼 튀어나온 상가, 처마가 있었지요. 우리는 그 아래에 나란히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 맺힌 물방울이 내 옷에 옮겨올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쉬었고, 나는 그 숨소리 하나에도 자꾸 눈을 감게 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순간 나는 이 비가 멈추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녀 곁에 더 머물 수 있으니까요. 민석 씨,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어제도 아무렇지 않게 끝냈고, 오늘도 이렇게 마주치고, 유정아, 멈추고 싶으면 지금이야. 근데 난 지금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그 눈빛은 너무 무서워서 아름다웠고 너무 고요해서 흔들렸어요.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는 계단벽에 등을 기댔고 그녀의 손끝이 내 손을 더듬듯 잡았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그 순간 그녀는 내게 속삭였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요. 비소리 속에 두 사람의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키스는 지난번처럼 머뭇거리지 않았고 숨을 뱉어낼 새도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타고 올라왔고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붙었고 체온이 뒤섞였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여기 말고 가요. 아무 데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잡았고 그녀는 한치 망설임 없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벗어나 눈에 띄는 여관 간판 아래에 섰고 아무 말 없이 방을 잡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의 시선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은 그 감촉만 기억났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코트를 벗었고 나는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없이 우리는 그대로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웠고 손길이 빨랐고 벗겨지는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우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침대 위로 눕혀졌고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괜찮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금은 민석 씨밖에 안 보여요. 그날 밤 2번째 선을 넘은 우리는 처음보다 더 격하게, 처음보다 더 깊게 무너졌습니다. 숨이 닿을 때마다, 입술이 겹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 선이라는 걸 점점 더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면서도요. 그날 점심은 성진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연락을 이어오던 그는 마치 늘 있었던 습관처럼 단체 채팅방에 둘 다 시간 되지 라고 던졌고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라는 말 속에 유정도 포함돼 있다는 건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죠.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성진과 마주쳤고 그는 반가운 얼굴로 유정이는 먼저 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에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저려오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순간 나와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도 숨이 헛돌았어요. 왜냐면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내게는 그 자체가 유혹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석 씨, 여기 앉아요. 제가 여기 비워놨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성진은 그러지 말고 나랑 마주 앉지 그랬어 하며 웃었지만 유정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옆이 편하더라고요. 요즘 마주보면 부담스러워서. 그녀의 그 말 한 줄에 나는 젓가락을 쥐던 손에 무게가 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를 고른 겁니다. 나를 바로 옆에 두는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이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듯한 거리, 무심한 듯 몸을 조금씩 기울이는 움직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셔츠에서 풍긴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분명 성진의 셔츠였고 내가 예전에 함께 입던 브랜드였죠. 그 냄새는 단지 옷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그날 모텔 안에서 내 품에 있었던 그녀의 체온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밥을 씹지 못했고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젓가락만 움직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물을 마셨고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말했지요. 어제 꿈에 이상한 데 있었어요. 누가 절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런 꿈 흔하잖아. 흔하죠. 근데 그 손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야해서 못하는 말들, 눈빛으로 충분히 전해지는 욕망의 서사들 다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두려웠습니다. 성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나와 그녀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날 식사 후 성진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나 친구 잠깐만 보고 올게. 한 30분이면 와. 너희 둘 디저트라도 먹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나는 그 말이 마치 누군가의 알리바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진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고 분위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짙어졌습니다. 민석 씨,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감정 예전엔 한 번도 느낀 적 없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내 손등 위에 닿는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민석 씨 옆에 앉고 싶었어요. 아까부터요. 아주 많이요.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건 금요일 오후였다. 민석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고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을 잠시 내려놓은 채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의 결이 있었지요. 단지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써달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미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응. 어디서 볼까? 그렇게 나는 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허락한 겁니다. 그녀는 주소 하나를 보내왔어요. 시내 외곽 쪽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조용한 모텔 거리의 한 호텔. 구글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어딘가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고 그 이후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그녀가 먼저 장소를 정했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나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지자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얇은 트렌치 코트 안에 입은 하늘색 셔츠, 그리고 검은 바지.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엔 다 말라붙지 않은 감정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녀가 말하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나 사정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버렸거든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먼저 가방을 내려놓았고 침대 옆 테이블에 물 한 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돌아서서 내 앞에 섰습니다.
민석 씨는 요즘 잘 지내요? 그 물음에 나는 짧게 답했어요. 글쎄, 잘 지낸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 그러자 그녀는 웃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조용히요. 그녀의 품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고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 차가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토닥이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체온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체온이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나 요즘 진짜 힘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집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어디에도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민석 씨 앞에선 내가 나로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매달리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는데.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애틋함이 아니라 필요함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명백한 선택이었지요. 우리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추 하나, 지퍼 하나 천천히 풀어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동시에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체온과 체온이 부딪히는 그 순간 나는 그녀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동을 느꼈고 그녀 역시 내 어깨를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그건 쾌락이라기보단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누르고 오래 혼자 감당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처럼요. 우리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울었고 나는 그 눈물 속에서 오래된 외로움을 봤습니다. 끝이 났을 때 그녀는 다시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참 슬프고도 따뜻했지요.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방 안엔 어제 남겨진 체온만이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고 침대 시트 한쪽이 푹 꺼진 채로 고요하게 식어 있었어요. 시계는 아침 7시를 지나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너무나 무심했지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향이 남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제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하듯 숨을 들이켰지요. 그런데 그 감정은 이상하게 빨리 증발하고 있었어요. 공허함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외투는 없었고 휴대폰이 그 위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건드리자 화면이 켜졌고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숫자 키패드가 떴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숫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 그 모든 가능성이 일순간에 밀려온 겁니다. 내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손을 걷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의심은 한 번 싹 트면 자라지 않는 법이 없으니까요. 비밀번호는 내 자리였어요. 단순히 추측해보려는 마음의 생일을 입력해봤고 우리 셋이 처음 만난 날짜도 눌러봤어요. 당연히 맞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진동했고 잠금이 유지됐습니다. 나는 그제야 손을 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건 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와 그녀 사이에 여전히 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같은 침대에 누웠다 해도 서로를 전부 아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참 지독하게 불편한 자각이었어요. 어제 그 눈물은 진짜였을까? 나는 중얼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울었고 나를 안았고 입을 맞췄고 모든 것을 열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나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 침묵, 이 비밀번호, 이 흔적들 사이에
내가 모르는 유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메시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가방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덩어리는 조용히 제자리에 놓였고 나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밖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커피를 몇 모금 마셨지만 쓰디쓴 맛은 입안에만 남았고 속은 도리어 더 거북해졌지요. 그날 이후 유정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묘한 합의처럼 서로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한 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감정 속에 있을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게 무너진 건 몸뿐인데 지금은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건 그때였습니다. 화면에는 준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나는 순간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진과 함께 어울리던 동네 친구,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던 인물.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서가 오늘 저녁 시간 돼. 왜? 할 얘기가 좀 있어. 얼굴 좀 보자. 카페에 나갔을 때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음료도 시켜두지 않은 채 노트북 가방을 무릎에 얹고 있었고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다 같은 인사도 없이 그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누가 봐도 선명한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모텔 입구, 어깨를 맞대고 선 유정과 나. 흐릿한 조명 아래였지만 우리 둘의 얼굴은 또렷했어요. 이거 너 맞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웃음은 목구멍에서 걸렸고 대신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언제 찍은 거야? 3일 전 저녁. 성진이랑 통화하다가 근처였거든. 근데 우연히 봤어. 혹시나 해서 찍었는데 진짜일 줄 몰랐지.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비난도 이해도 아닌 그냥 충격과 당혹이 섞인 감정.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날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예약한 그날 어깨를 붙이고 서서 입실 확인을 기다리던 짧은 순간 누군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성진이는 아직 몰라? 몰라. 나도 지금 말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굳이 말해야겠냐? 민서가.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널 오래 봤지만 이런 건 아니었잖아. 너 이런 놈 아니었잖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분노도 추궁도 아닌 말. 그냥 실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커피가 식는 걸 지켜보며 머릿속은 멍했고 심장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지만 나는 자꾸 그날 그녀가 앉아 있던 모습을 떠올렸지요. 유정이 뒷목을 만지며 말하던 장면. 오늘은 내가 다 계획했어라던 말투. 입을 맞추던 그 순간의 체온. 모든 장면이 되감기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마다 이제는 죄책감이라는 자막이 덧씌워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린 후 그녀가 받았고 나는 말없이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정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긴요. 조심해야죠. 나는 그 대답에 숨이 막혔습니다. 조심이라는 말은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들키지 말자는 뜻이었지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그날의 사진 한 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 우리의 관계가 죄가 아니라 기록이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동네에서 가장 구석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른 오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 창문엔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밖에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요. 나는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고 그녀는 10분쯤 늦게 나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드디어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는 늘 그렇듯 조용한 말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커피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이 몇 분이 흘렀지요. 그 시간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히려 말이 있었던 이전보다 이 침묵이 더 죄스러웠고 더 위태로웠어요. 사진 받았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젠 진짜 끝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시험하는 듯한,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지요. 성진이는 아무 말 없었대. 내가 말하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식이 말 안 했대요. 다행인 건가요? 모르겠어.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 더 무서운 건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고 동시에 포기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밖은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촉.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감싸 쥐었지요.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끝내자는 말과 붙잡자는 마음이 뒤엉켜 있다는 거요. 민석 씨,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그런데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게 더 무섭거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하나는 지키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우리 관계 전체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저 죄의식인지조차 모르겠는 흔들리는 그림자 같은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앉아 있었지요. 유정과의 만남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건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의 시간 하나하나를 손끝에 언뜻 조심스럽게 썼을 텐데 이젠 연락 없이 하루가 지나가도 그 누구도 먼저 묻지 않게 되더군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감추는 듯한 느낌. 그게 그녀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는 하루를 버티던 끝에 나는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대답했어요.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 나를 피하고 있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굳이 따지지 않았고 그녀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조심스러운 공간, 익숙한 거리, 그리고 이상하게 낯설어진 그녀의 표정이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녀는 무언가를 털어놓으려는 듯 했지만 끝내 한마디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긴 설명을 시작했지요. 요즘은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성진 옆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석 씨랑 있어도 그래요. 어딜 가도 벽처럼 막혀 있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고 무너지는 말들 속에서 그녀가 무얼 숨기고 있는지 알아채려 했었지요. 그날 사진 찍힌 이후부터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누가 날 보고 있을까봐, 누가 따라올까봐. 그냥 집 앞에서 내려도 심장이 뛰고 이게 내가 바란 거였을까요? 그녀의 말은 길었지만 핵심은 빠져 있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고백도 없었으며 단지 두려움과 혼란에 대한 감정만이 줄지어 이어졌지요.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는 뭐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답을 들어버리면 이 관계가 진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석 씨만은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였지요. 내가 널 편들 수 있는 위치였을까?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참 작아 보였어요. 성진에게서 전화가 온 건 유정과 마지막으로 마주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웃는 목소리였어요. 민서가 이따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보자.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말투 하나하나에 스스로를 감추는 일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요. 정작 무서운 건 그 익숙함조차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골 고깃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성진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야, 요즘 뭐 바쁜 것 같더라. 연락도 잘 안 되고. 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흐려진 걸 놓치지 못했습니다. 짧은 망설임이 있었고 이내 그는 맥주잔을 들이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혹시 요즘 유정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질문은 평범하게 던져졌지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왜? 글쎄 그냥 느낌이 좀 그래. 요즘 내 앞에선 멍할 때가 많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굽던 고기를 뒤집었지만 나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너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없어? 그의 물음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마 유정이가 무슨 바람이라도 피우겠어?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농담 속에서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가 보다. 근데 말이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모텔 간판 앞 그림자 2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그 순간 멈출 듯 뛰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였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지. 그는 그렇게 말하곤 한참을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나도 술잔을 들었지만 목이 타는 듯 쓰라렸고 고깃집의 시끄러운 소리조차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 오래 봤잖아. 내가 사람 망가뜨릴 놈은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이건, 그는 말을 잇지 않았고 나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내가 이 정도까지 가게 될 줄 몰랐거든요. 자리를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 아직 다 무너지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아주 오랜 친구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요. 출근은 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글자들은 줄을 맞추지 않고 흩어졌고 메일함을 열었다가 닫는 일을 3번쯤 반복했지요. 누군가 내 책상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귓가엔 성진의 말이 쉴 새 없이 되감기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멈춰.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건 점심을 먹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자리에 없을 때 조용히. 그걸 본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봉투엔 이름도 보낸 이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이름 민석이라 손글씨로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글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엔 사진 몇 장과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엔 나와 유정이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흐릿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어깨에 닿은 거리, 엇갈린 시선,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은 짧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민석 씨,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그 문장은 유정의 말투 그대로였고 그 마지막 문장엔 점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더 단호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졌지요.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햇살이 강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이 종이 한 장보다 무거웠고 그 문장은
내 심장 안에서만 소리 났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었고 끝내 받지 않았지요. 문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왜라고 써보고 미안해라고 써보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폰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은 나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회신 없는 메시지, 받지 않는 전화. 우리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기록이 이제는 서로를 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보다 큰 증거, 그게 파국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걸 실감한 건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 나도 점점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퇴근은 정시에 했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은 켜지지 않았으며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녀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고 식사는 점점 거르기 시작했고 침대보다 소파에 눕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옷장에도 화장대에도 없었지만 그녀의 체온은 아직 공기 속에 잔향처럼 남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녀의 뒷모습이 떠오르고 눈을 떠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끝내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확실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소리치며 떠났더라면, 문을 쾅 닫고 나갔더라면, 그래도 이처럼 조용히 죽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일은 미뤄졌고, 메일은 열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천천히 스며들었지요.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성진에게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꺼두기 시작했고, 준식의 번호는 차단도, 삭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안 보는 쪽으로 시선을 틀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느슨해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사라진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녀는 날 떠났고, 나는 무너졌고, 남은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벽 내 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나는 조용히 천천히 스스로를 포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만든 벌이라는 듯이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줄 알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감정들도, 밤마다 떠오르는 그 눈빛도 모두 희미해지기 마련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잊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졌을 뿐이었어요. 상실과 고요에 스며드는 법을 배웠을 뿐, 나는 여전히 그날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고,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단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았지요. 그 무음의 결별은 가장 잔인했습니다. 나는 애도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죽었다면 울기라도 했을 텐데. 그녀는 그저 사라졌고, 그 사라짐은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얼려버렸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남긴 흔적을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그날의 호텔 예약 문자, 그녀가 쓰던 머리끈 하나, 침묵 속에서 입을 맞췄던 그 순간들. 하지만 그 어떤 장면도 이제는 날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건 추억이 아니라 죄였고, 사랑이 아니라 파괴였으며, 남은 건 무너진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성진에게서도 더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모든 걸 알고도 말을 접은 걸지도 몰라요. 더 말해봐야 뭐가 바뀌겠냐는 체념 속에서. 그 역시 나를 잃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나는 그 관계마저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무너뜨리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지금에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 창가에 앉아 무심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은 어디쯤 있을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욕망에 가까웠고, 도망이라고 여겼던 건 오히려 더 깊은 구속이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녀를 가졌지만 결국 그 자유를 잃고 말았지요. 감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백도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용해 마음의 구멍을 메우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결국 더 깊어졌고 아무도 메우지 못한 채 남겨졌지요. 나는 이제 그녀와 나 사이의 감정을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했고 끝까지 고백하지 못했으며 스스로를 속인 채 침묵 속으로 돌아간 감정.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